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다들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아마 네, 지금 이 시간이 몹시 피곤하신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강의할 때 보니까 조는 분도 계시고 하시던데 저라도 됩니다. 녹화본이 적응되니까요. 하지만 이게 라이브 강의에 또 묘미가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하고 피드백을 뭐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약속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약속드렸던 내용이 당연하지라는 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다. 너 블로그 좀 알아라고 누군가 질문했을 때 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제 사실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운영 스킬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이제 피드백을 계속 일 단위로 하면서는 이제 꾸준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이 약속을 끝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블로그를 지금부터 내가 이제 듣는 내용들은 내가 스펀지처럼 흡수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순서는 블로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블로그 순서 방법까지, 블로그 주제 결정할 때 고려 요소, 그 다음에 블로그 알고리즘 꾸시기, 이 다섯 가지로, 아니,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예요. 한 5분 정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참고하셔가지고,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 남성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죠? 네. 원피스에 나오는 나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로그포스라는 거잖아요. 로그포스라는 건데, 일종의 기록 지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같은 방향을 알려주는 기록하는 거를, 로그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록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가 이게 좀 애매한데, 웹로그의 줄임말이 블로그예요. 웹로그. 웹과 로그의 합성어가 블로그다. 근데 왜 블로그인지 모르겠어요. 웹로그인데. 그래서 이거는 블로그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일기, 칼럼, 기사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통제하지 않는 거죠. 올리면 된다. 물론 어느 정도 플랫폼 운영자에 따라가지고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출판, 방송,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다라는 건데 요즘에 사실 이런 SNS 플랫폼 중에서 잘 나가는 것들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있지만 그래도 블로그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쉬운 대중성 있는 1인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기다 이제 글들을 이제 적으면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진 위주의 이제 컨텐츠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유튜브는 영상을 촬영해야 돼가지고 허들이 좀 높아요. 그쵸?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제작하는 것 때문에 허들이 높아서 우리가 좀 쉽게 그래서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블로그.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좀 쓰기 쉽죠. 글을 쓰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블로그가 뭔지도 모르는데 블로그로 뭐 수익할란다, 블로그로 돈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블로그가 왜 좋은가? 이거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사진 위주의 플랫폼이잖아요. 사진 위주의 플랫폼. 그리고 유튜브는 영상 위주의 플랫폼이고, 블로그는 이제 글 위주의 플랫폼인데, 이제 각자의 특징들이 있고 얘네 둘도 지금 굉장히 핫하죠.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블로그가 가지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글이라는 요소거든요. 글.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쓰기와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고 좋은 생각에는 좋은 글쓰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쓰기만큼 좋은 게 없고 쓰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쓰면서 생각이 발전한다라는 뭐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은 사고력도 키워주고 논리력, 표현력, 뭐 기록의 효과들도 있어가지고 다양한 효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블로그가 성장을 하면서 본인도 스스로 성장하는 걸 느낄 거예요. 이제 글 쓰는 것도 익숙해지고 내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블로그를 하다가 이제 글을 많이 쓰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생각을 담은 전자책 같은 거를 출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진짜 정리가 되고 내 것이 돼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인스타에도 글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유튜브도 말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글을 써야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원고가 없으면은 영상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게 사실은 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글로 바꾸고 그 글이 이제 표현이 사진으로 되는 거고 영상으로 되는 거다. 근데 이제 블로그는 글 자체로 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의 장점에 대해서 저는 글을 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각자 운영하는 목적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기는 없겠죠. 왜냐면 돈을 주고 내가 블로그를 배우는데 취미로 블로그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기장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블로그를 접근을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내가 다음 활동들을 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 이야기 드려봤을 때는 사부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뭐 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앞으로의 뭔가를 시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시작점, 이 스타트하는 지점이 이 블로그다. 그래서 이 블로그로 물론 나중에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당장은 돈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를 목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운영 방법이 달라져요. 왜냐면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뭐 알고리즘 이런 거 배울 필요 있겠어요? 뭐 배울 필요 없어요. 자기 기록용으로 남기기만 하면 되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죠. 그냥 글 쓰면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 그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탑다운 형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내가 지금 블로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내리고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브랜딩을 나갈 거라고 하면은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면 브랜딩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알려져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정말 좋은 컨텐츠.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노하우와 나의 철학이랑 이런 것들을 전달해가지고 나의 글을 읽는 사람이 나에게 매료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이제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죠.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운영 목적에 따라서 블로그 운영 방향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목적을 정해야 돼. 나는 블로그를 지금 왜 운영을 하는 거지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계속 이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요. 그래서 이 블로그 좀 운영하다가 나 이거 블로그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돈도 안 벌어지고 이거 하지 말까?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은 자꾸 이제 그 주변에서 야 블로그 그거 요즘에 무슨 누가 블로그 해? 뭐 인스타 해. 유튜브 해. 뭐 카카오뷰 해. 이런 게 훨씬 더 좋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본인은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목적이 명확하면은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 활동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목적을 생각해 또 주제들도 다음 스텝으로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블로그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먼저.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이제 블로그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쵸?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고, 뭐,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대부분 이제 수익화를 기반으로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다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이런 길이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내가 나는 약간 이런 방향으로 좀 잘 어울리겠다.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애드포스트죠.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애드포스트를 달고 계셨겠죠. 그럼 애드포스트 수익을 내가 거두려고 한다. 그럼 애드포스트는 어떻게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애드포스트는 어떻게 주는 건가? 그럼 예를 들면 광고주가 있어요. 광고주가 네이버한테 광고를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네이버의 주 수익이 광고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검색 포탈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그 역할로 네이버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광고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광고주가 돈을 주고 광고를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키워드로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자기의 광고가 나오게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블로그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블로그는 누구 걸까요? 개인의 거죠. 개인의 소유예요. 네이버가 플랫폼만 제공해주고 있을 뿐이지 소유는 개인이 하는 거고 창작물도 개인 거잖아요, 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주면은 여러 지면에다가 광고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쓴 블로그에 쓴 글에다가 이 광고를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나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너가 광고를 했고 너가 수익을 얻었으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돈을 좀 줄게. 이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을 너한테 좀 배분해 줄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사실 네이버가 먼저 한 건 아니고 구글이 애드센스라는 거를 시작을 하면서 블로그를 엄청나게 혁명적으로 이게 그 사용자 수를 많이 늘렸어요. 왜냐면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돈을 주는 이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이 구글의 애드센스의 이런 사업 구조를 모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글을 쓰고 여기에 어떤 광고가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서 네이버한테 돈이 입금이 됩니다. 돈이 입금이 딱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원이 입금됐다. 그러면은 비중이 1%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1원이 입금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키워드마다 단가가 달라요. 키워드마다. 어떤 키워드는 10원, 어떤 키워드는 15,000원 막 이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15,000원짜리 키워드가 많은 글을 내가 썼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안보험에 관련된 글을 썼다. 그러면 광고가 안보험 광고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클릭을 했을 때 네이버가 버는 돈이 많겠죠. 그럼 그거를 일정 비율로 나눠준다고 했을 때 나의 광고 수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알았을 때 한번 봐볼게요. 이게 제 그 애드포스트 수익이거든요. 저는 애드포스트 수익이 근데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짜기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2022년 1월부터 봐볼까요? 2022년 12월까지 월간으로 한번 봐볼게요. 월간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뭐 48만 원, 48만 원 이렇게 한 5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25만 원까지도 내려갔다가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12월 최근 걸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42만 원, 26만 원 이렇게 돼요. 제가 이 42만 원 이때가 방문자 수가 1방문자 수가 1만 명이 넘었을 때예요. 1만 명이 넘었는데 한 달에 40만 원 벌어요. 그러면은 어, 좀 너무 짜죠? 너무 짜요. 이건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짜고요. 근데 제가 왜 더 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인플루언서고 인플루언서들은 프리미엄 광고라는 이 광고 효율이 높은 광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료가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제 분야에 있는 그 블로거들이 수익하는 걸 봤을 때 2만 불 정도가 된다. 하루에 방문자 2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이상,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3만 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애드포스 수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드포스 수익을 그러면은 나는 애드포스 수익으로 먹고 살 거야. 나는 나의 주 수익이 애드포스트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 주제 선정부터 잘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키워드별로 단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싼 키워드가 많은 주제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경제, 그러니까 보험이나 이런 거 있죠. 대출 이런 쪽. 돈을 관리하는 그쪽이니까 아무래도 키워드 단가가 높아요. 그리고 뭐 교육,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쪽이 단가가 IT, 가전제품 이런 쪽이 단가가 높은 걸로 이렇게 지금 대중적으로 통념적으로는 알려져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만약에 진짜 나는 끌로 파서 나는 애드포스 수익을 높이겠다. 그러면
네이버의 광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광고. 여기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보면 네이버 검색 광고인데 이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거든요. 이 키워드 도구라는 거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거를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안보험으로 한번 해볼게요. 안보험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서 그것도 볼 수 있어요. 월간 검색수, 뭐 평균 클릭수, 월 평균 클릭률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을 때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월간 예상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입찰을 해요. 140원에 입찰을 하면은 노출이 내 광고가 하나도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해봤는데 11,000원, 11,000원이 됐을 때 11,000원이 넘어가면 이제 노출이 4개, 5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보험 키워드는 최소한의 광고 단가가 1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가는 굉장히 비싼 키워드구나.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안보험 관련된 글을 써가지고 상위 노출이 되고 그걸 통해서 방문자 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사람들이 클릭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애드포스트 금액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키워드들이 상업적인 키워드란 말이에요. 비교적 그러니까 이 안보험 키워드를 노출시키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블로거가 이 키워드를 노출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비싼 키워드는 그만큼 또 노출이 어렵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는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애드포스트 수익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애드포스트 나는 글을 그러니까 기계처럼 막 써가지고 글을 많이 써가지고 글을 키워서 노출을 많이 시켜가지고 어 그 방문자 수를 늘려가지고 내가 애드포스트 수익만 거두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것보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구글 애드센스는 단가가 높거든요. 구글 애드센스는 단가가 높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구글 애드센스 티스토리 해가지고 구글 애드센스를 달았는데 지금 이제 한 5, 6일 정도 됐나? 그 정도 됐는데 방문자 수가 200명이 안 되는데도 벌써 이번 달에 한 4,000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네이버랑 비교해 보면은 단가에서 말도 안 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팁스토리는 내가 단순히 정보성 글만 계속 막 발행을 해가지고 내가 이 애드포스트 수익을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할 거다. 그럼 네이버 블로그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운영할 수 있겠지만 팁스토리 블로그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수익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드포스트는 여기 안 다신 분이 있으시려나? 애드포스트 제가 다 체크를 못 해봤는데 대부분 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드포스트는 통상 글 좀 쓰고 개설일이 90일만 넘으면은 애드포스트는 거의 무조건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광고랑 제휴예요. 이거는 뭐 체험단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체험단.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기자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료를 이게 왜 이렇게 느리지? 원고료 받는 그게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체험단은 전혀 안 하고요. 기자단 이것도 안 하고 원고료 받는 글을 많이 쓰거든요. 그 분야에서. 그래서 이것도 수익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게 제가 스프레드시트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2월 달에 이렇게 한 12, 3건 정도를 해요. 그리고 여기 단가를 보면은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글 하나 써주는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15만 원 정도의 이제 기본료를 책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5만 원이고 10건 정도 하면은 한 달에 1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그래서 이 수익이 제 현재 블로그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1월에는 뭐 120만 원, 2월에는 210만 원, 지금 3월에는 210만 원 정도요. 210만 원 이렇게 지금 수익을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체험단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소소하게 이제 뭐 생활비 방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내가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뭐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러면은 원고료, 나의 이제 몸값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 블로그가 좀 더 노출을 잘 시킬 수 있고, 광고 효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의 몸값이 높아져서 이 광고나 제의가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또 내가 계속 운영하다 보면 계속 이제 수익화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그 블로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광고를 하는 것도. 근데 이거 나중에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광고나 제휴가 들어오려면 뭐 방법은 능동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수동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내가 글을 열심히 쓰다 보면 상위 노출되는 글들이 생기면 업체에서 먼저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좀 이제 수동적으로 하는 거고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라면은 이미 광고를 하고 있는 그 광고 기본적인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한테 내가 먼저 컨택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 이 차이가 또에 따라서 수익화의 그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레퍼럴인데요. 레퍼럴은 추천인이란 의미예요. 추천인. 그러니까 음, 내가 어떤 사람의 이건 원고료를 받는 이것도 광고를 해준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어떤 액션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광고를 해주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는 코인 거래소에서 이걸 많이 해요.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맥스시라는 뭐 코인 거래소 제가 레퍼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홍보글을 써요. 어떤 글을 홍보하는 이 맥스시 거래소를 홍보하는 글을 써요. 그리고 저의 추천인 아이디를 달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할 때 저를 추천인으로 적어주고 가입을 해서 뭔가 활동을 하면은 그 건바나 저에게 이제 그 리워드가 지급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코인 경제 분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활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부터 좀 했는데 100, 그러니까 1258 USDT인데 달러인데 그러면 이것도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다라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2.82 달러거든요. 그러면 한 4천 원 정도의 뭐 수익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이건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누군가가 내 추천의 아이디를 가입을 하고 자기가 거기서 거래를 하면은 그 수수료가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저도 이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도 레퍼럴이라는 이런 형태를 이용을 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면은 요걸 추천인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찰리파파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참여하셨던 분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추천인 아이디를 적어주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용하는 사람한테도 제가 10,000원 할인권을 주고 추천을 받은 사람한테도 10,000원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2만 원의 손실이 생기는 거지만 고객 한 명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은 그러면 지금 또 교육 받으신 분이 내가 예를 들면 5명 모집하면 내가 5만 원 버는 거거든요. 추천을 해주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일종의 레퍼럴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내가 나중에 블로그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도 수익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블로그를 잘 키워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실력이 이제 갖춰졌다. 그러면은 블로그 대행을 할 수도 있어요. 블로그 대행이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운영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식 업체들의 블로그를 운영을 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시그널 플래너라는 최근에 이제 보험사에서 좀 스타트업 같이 해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이 블로그 대행을 해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기자단인데 공식 블로그는 한 개의 계정에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글 써주고 걔네들이 체크해서 발행하고 요걸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것도 어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큰 수익화를 거둘 수 있어요. 내가 블로그 운영하는 능력이 딱 갖춰지고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가지고 업체랑 컨택을 해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대신 운영을 해드리겠다. 아니면 매달 원고를 제가 글을 발행하실 수만 있도록 원고를 뭐 제공해드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업체랑 이제 계약을 맺으면은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좀 업체가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데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블로거들을 2개, 3개 정도 운영을 하면은 월급 수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메인으로 해가지고 블로그 수익화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능력이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이고 그래서 레퍼럴까지 있고 블로그 대행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브랜딩이거든요. 브랜딩이라는 거는 내 블로그를 브랜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걸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내 블로그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그 여기에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이 있으셨었는데 저도 해외 구매 대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지시기를 팔았어요. 중국에서 이거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제 그 상품을 리뷰를 해요. 리뷰한 것처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별지시기 검색하니까 레이저 포인터죠. 검색하니까 제 거 아직도 지금 2등으로 떴거든요. 지금 2021년 10월에 쓴 글인데 아직도 2등으로 떠요. 이 글이. 그래서 아직도 이 글이 계속 방문자가 들어와요. 근데 저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상품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글을 읽었는데 이거는 내가 내 상품을 판매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게 쓰겠습니까, 글을. 당연히 무조건 상세 페이지랑 사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 아웃링크를 이제 나의 스마트 스토어로 걸어 놓으면은 내가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제일 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걸어 놓으면은 넘어가면 구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으면은 이게 네이버라는 곳에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광고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비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그 광고, 사람들이 광고 딱 그렇게 뜨면은 파워링크 이런 거 뜨면은 클릭 안 하잖아요, 사실. 저는 거의 클릭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뷰 탭에 있는 거면은 진짜 후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나중에 퍼스널 브랜딩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은 저는 이제 제 닉네임이 특이하잖아요. 닉네임 자체가. 그래서 저로 검색해가지고 제 블로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좀 많아졌거든요. 이렇게 제 이름으로 치면은 이렇게 모든 그 네이버에서 저와 관련된 이게 내용들이 다 나와요. 최근에 쓴 글, 블로그 나오고, 인플루언서 홈 나오고, 엑스퍼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나오고, 여기 뷰탭에는 제가 했던 강의와 코칭에 대한 후기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이 궁금해 했을 때 여기를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이게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용하려고 할 때 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제 상품으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까지 나중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닉네임이 독창성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너무 대중적인 것들을 쓰면은 내 닉네임을 쳐도 안 나와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나중에 브랜딩이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밍을 하는 것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좀 옛자님은 나오실 것 같은데. 쳐볼까요? 안 나오나? 안 나오네요. 엄청 저희 독특. 앞에 거 다 쳐야 나와요. 아, 아차 나와요. 달그레님 나오시나? 네네. 안 나오네요. 이렇게 아무튼 이 닉네임을 쳤을 때 블루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챗GPT 여기다 설정해놨는데 달글의 한국어로 문랩이신가요?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수익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은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있는 분도 있을 테고, 그 찰리파파님은 반려동물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있는 분도 있을 건데, 없으면은 내가 블로그를 하면서 상품을 만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그게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 전자책이 가장 쉬운 이제 그 상품화 수단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블로그라는 내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홍보하는 방법들도 다 있어요. 홍보를 해가 처음에 뭐 무료로 어느 정도 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임을 좀 만들어서 뭐 해보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을 완성하고 뭐 강의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마케팅들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블로그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으로 수익화를 거둘 수 있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의 방법들을 어느 정도 알고 내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수익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드실 수도 있는데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내가 블로그를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으로 뭔가 성장시키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제가 엄청나게 초반에 공부를 많이 하고 네이버 특허도 공부하고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블로그 굉장히 빨리 성장시켰고 인플루언서도 굉장히 빨리 달았고 하다 보니까 전자책도 쓰고 네이버 엑스퍼트도 등록하고 이 과정들이 블로그를 빨리 성장시킨 거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블로그를 단기간에 빨리 성장시킨 사람이다 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온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블로그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면은 그거를 가지고 전자책을 낼 수도 있고 이 전자책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넘겨가면서 블로그를 기반으로 수익화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블로그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된다. 초반에 뭔가 성과를 정말 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웃수를 3주 동안 2,000명을 만드는 거예요. 2,000명을. 그래가지고 이웃수 블로그 운영 3주 만에 이웃수 2,000명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책 하나 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전자책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전자책을 그렇게 쉽게 내가지고 이거를 판매를 해요. 근데 판매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 그러니까 이 판매도 이제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끌고요. 그 다음에 또 성과가 나오면 또 전자책을 또 써요. 전자책은 20장 이내만 되면, 20장만 넘으면 크몽에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계속 생산해 나가면서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면서 계속 이제 내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블로그도 키우면서 그것도 키우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화 방법을 결정하면 운영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방향성이 없으면 일단 애드포스트 이 순서대로 거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드포스트 하고 그다음에 체험단이랑 이런 원고료 받는 수익을 좀 진행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레퍼럴을 할 수 있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다. 다 갈 수 있다. 뭐 바로바로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사실은 내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 대부분 일단은 쓰기 쉬운 거 써야지 일상 맛집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러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 수익화로 가는 길이 이제 험난해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수익화는 사실 거리가 먼 주제를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도 내가 그 글이랑 이런 것들 잘 써가지고 상위 노출을 계속 시킬 수 있으면 그 분야에서도 수익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맛집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화를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 수익화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조금 이제 발그레님은 경제를 위주로 쓰시고 있는 거로 제가 봤고요. 보미님이 여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요. 연일이님이 이제 경제, 육아, 교육 다 섞여 있으신 것 같았고, 예짜님은 경제시고, 찰리파파님 반려동물, 할리피다님 일상, 맛집,
하보님은 이제 비즈니스, 경제 쪽에서 비즈니스 분야, 화상 마법점은 생활 건강 분야. 일 것 같다라는 일단 대략적인 감은 잡았는데, 아직 이제 지금 블로그를, 뭐 본격적으로 운영을 안 했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제 막 그 시작하시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분야의 블로그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지금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주제를 한 가지에 밀도 깊게 주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이버가 지금 블로그의 주제를 31가지였던가 32가지였던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어요. 여기서 빨간색 네모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그 인플루언서랑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만화 애니 이런 거에 관련된 인플루언서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좋은 글 이미지 이런 것도 없고, 상품 리뷰 조금 애매한데 이것도 지금은 어떤 상품을 리뷰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애매하고, 일상생각 애매하고, 원예 재배 이것도 애매하고, 이것도 좀 애매한 것들이거든요. 이 주제로 이거는 교육 학문이겠네요.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주제를 과급적이면은 나중에 인플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주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맛집 이제 맛집에 대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애매해요. 인플 신청할 때. 왜냐면 인플에는 맛집이라는 그 키워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맛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 여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 또 주제를 선정할 때도. 네.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아요.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건데, 이건 제가 실제로 있었던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이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금요일 저녁에 하늘비다님 대전 사시니까 그 공명동에 영풍문고 있잖아요. 좀 큰데 거기를 갔어요. 금요일 저녁에 갔는데 한 50대, 60대 돼 보이시는 남성분이 어르신이 계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생뚱맞게 제가 가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그분한테. 그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뭐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인생 선배로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면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진짜 생뚱맞게. 그러니까 그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스펙을 쌓기 위해 가지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스펙을 다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면접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합격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n분의 1이 되더라. 참가자 중에서 한 명을 뽑으면은, 참가자가 10명이면 합격 확률이 10%고 10%고 두 명을 뽑으면 20%고 이렇게 되더라. 근데 한 가지만 뾰족하게 잘하는 친구들은 합격 확률이 50%다. 왜냐면 이 친구는 이 분야를 진짜 잘하기 때문에 뽑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합격 확률 50%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뾰족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분은 어떻게 막 이거 말고도 한 3, 40분 정도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대학 교수셨어요. 대학 교수시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대학 교수하시고 어느 기업에서 그 인사 뭐 분야에서 사람 선발하는 이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랑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진짜 맞다 이렇게 제가 엄청 공감을 했던 적이 있는데, 똑같아요. 인플루언서도. 이게 사람 보는 게 사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스포츠도 하고 경제도 하고 뭐 맛집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은, 이게 네이버가 너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니 이렇게 평가해주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계속하는 사람은 얘는 이 블로거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아주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게 좋고요. 뭐야 이거? 어? 네. 이게 그리고 이 C랭크 이따가 추가 설명드릴 건데 이 C랭크에서도 이 블로그 에디터 점수라는 게 있어요. 6가지 요소로 C랭크라는 이 블로그를 점수하는 체계가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예요. 이거는 내가 쓰고 있는 글의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주제를 운영하면은 이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가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거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확해요. 주제는 내가 한 가지로 밀도 있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명확하죠. 그럼 인플루언서가 나중에 이제 되려고 해도 마찬가지. 네이버에서 이 인플루언서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주지 않고 있고 대략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정 주제 꾸준히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네이버 인플루언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정 주제라는 또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오랫동안 너는 글을 써야 너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운영을 하다가 인플루언서 도전할 때는 이거 뭐 카테고리 이거 다른 건 다 없애버리고 요거 한 가지만 카테고리 남겨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글만 꾸준히 써가지고 인플루언서를 다 도전을 하신다는 거죠. 인플루언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제도 밀도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이것도 그 시간과 노력의 차이예요. 시간과 노력의 차이. 예를 들면은 내가 리뷰도 뭐 상품 리뷰도 하고 맛집도 하고 운동도 운영해요. 그럼 C랭크는 주제별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C랭크도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한 C랭크도 있어요. 근데 리뷰는 조금 쓰니까 한 10점이고 맛집은 40점이고 운동은 30점이에요. 근데 내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들이 누구냐? 내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는 리뷰에서 80점이고 맛집에서도 80점이고 운동에서도 80점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제별로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주제만 운영해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높은데 내가 이렇게 한 개씩만 해가지고는 이 경쟁 상대들이랑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10점, 40점, 30점을 한 가지 분야를 몰빵해가지고 한 가지만 80점을 쌓았으면은 이 분야에서는 내가 상위 노출도 잘 되는, 상위 노출도 잘 되고 그런 분야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이 시간과 노력 차원에서도 빨리 성장하고 싶으면은 한 가지 주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주제를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대부분 결정돼 있으신 분도 있지만 시장의 크기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도서랑 푸드가 이제 엄청나게 대조적인데 도서는 시장이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어떤 그 책에 대한 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그런 경우들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냥 뭐 교보문고 이런 데 들어가면 책에 대한 정보나 목차나 이런 거 다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도서에 대한 예를 들면은 그 네이버 검색자들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작다.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된다 말하는 거죠. 근데 푸드 뭐 이런 거 레시피 요즘 유튜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유튜브 영상을 안 보고 이 글로 돼 있는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푸드 분야가 경쟁이 이제 엄청나게 세다는 거니까 검색자도 많고 경쟁자도 많아요. 도서는 검색자도 적고 경쟁자도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시장을 노릴 거냐. 나는 경쟁이 많은데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 경쟁자들 다 뚫고 죽어라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내가 살아남겠다 할 거냐. 아니면 여긴 경쟁자가 별로 없으니까 이 시장에 파이는 작지만 내가 하고 싶은 분야도 이거랑 좀 유사하니까 나는 이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겠다.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장은 트래픽이 많지만 경쟁이 많다라는 거죠. 수익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에드포스트도 이야기 드렸고 제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제휴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가 약간 특징적인 게 경제 분야는 제공해 줄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쵸? 뭐 주식이나 뭐 어플이나 통상 어떤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많거든요. 그 상품이나 그 어떤 금융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많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페이가 원고료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수익이 현금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일상이나 맛집이나 예를 들면 육아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것들은 대부분 상품 제공하는 그 분야로 수익화가 많이 된단 말입니다. 체험단, 맛집 블로그는 맛집을 가가지고 식대를 제공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수익으로 바꾸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생활비 방어하는 정도의 블로그 수익화가 되고, 물론 블로그가 엄청나게 크면은 원고료까지 받을 수 있죠. 원고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맛집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로컬을 또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어요. 내가 블로그 힘을 키워가지고 예를 들면 뭐 대전 지역에 대한 맛집에 대한 키워드를 내가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블로그가 되면은 원고료를 그 사장님들이 나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러면은 다른 업체들이 노출시키고 싶어 하는 키워드들이니까 거기에 내가 이 키워드 다 노출시키면은 나한테 돈을 주고라도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맛집 같은 경우는 약간 로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좋은 방법이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선정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관심사인데 이제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번아웃이나 이제 불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거든요. 글을 쓰기 싫어지는 순간들이 막 와요. 근데 이게 잘하는 거를 예를 들면 하는 거,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전문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글을 쓰기 쉬워가지고 글을 쓰면은 쉬워요. 그렇죠. 내가 잘 아는 것도 쉬워요. 근데 이 지금 여지껏 또 그 거기서 일하고 왔는데 또 블로그에다 도 일하는 것처럼 또 그 지식을 또 정리해가지고 글을 쓰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글을 쓰는 건 쉽지만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랫동안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걸 사업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제 친구 중에도 은행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경제 분야로 제가 막 블로그 해보라고 해가지고 막 시작을 했는데 너무 쓰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을. 그러니까 일하는 거를 또 글로 쓰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어렵잖아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도전, 예를 들면 모두의 관심사인 돈, 모두의 관심사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경제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경제글이야, 나 경제 하나도 몰라, 문외한이야, 나 예금 넣은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접근을 이제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블로그에 저도 그랬어요. 저 진짜로 그랬고요. 지금 뭐 제가 여러분이 봤을 때는 경제에 관련된 글을 맨날 쓰니까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제가 2년 전에 블로그 시작할 때 경제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저축만 하고 뭐 주식 그런 거 전혀 하나도 몰랐던 사람인데 쓰면서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그러니까 블로그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계속 쓴 거고 자료 조사하면서 계속 쓴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2년이 지나니까 뭐 주식, 코인, 뭐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 드렸던 이게 블로그가 성장했는데 나도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바라봤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동안 정말 하고 싶은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었던 것들을 블로그에 좀 담아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걸로도 또 장기적으로 수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은 이런 부분에 이것도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블로그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경제 분야를 많이 추천드리긴 하는데 이미 지금 이제 블로그를 지금 한 분야로 많이 운영하셨던 분들은 그 분야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아예 새로 시작하려면은 새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요 세 가지 요소를 그러니까 시장의 크기도 고려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되고 나의 관심사도 고려를 해가지고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0분이나 했네요, 벌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블로그 수익화 이 5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거는 트래픽이에요, 트래픽.
왜냐하면 이걸로써 내가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트래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요 트래픽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5분 쉬고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좀 쉬세요. 네. 네, 잘 쉬셨나요? 일자님 질문 주셨는데 지하단이나 원고료 같은 걸로 수익을 만들어 버리면 보통 인플루언서가 돼야 업체에서 연락이 먼저 오나요? 그건 아닙니다. 뭐 그 상당히 이제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업체에서 그 딱 봐도 이제 스팸성으로 보내는 업체들 있죠. 아마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건데 저는 그 업체들이랑 모두 컨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얘기하시는 것들이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스팸성으로 보내는 것들은 그냥 삭제해라. 볼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원고료랑 체험단 아니 원고료랑 이런 것들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업체들이랑 컨택을 해봤어요. 컨택을 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한테 가격이랑 이런 걸 협의를 하는지도 감을 잡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카더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업체에서 사진이랑 원고랑 준 거 그대로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게시하면 블로그 적품질 맞는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블로그 운영 한 4개월 정도 됐을 땐가 그 보험이랑 마진 거래 막 이런 거였어요. FX 마진 거래.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건당 30만 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건당 30만 원을 주겠대요. 그리고 한 달에 6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6개 정도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한 달 건당 30만 원씩 받고 6개를 했어요. 한 2달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운영 저 블로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몰랐을 때예요. 블로그 운영 4개월 했는데 한 달에 180만 원을 버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그만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많이 느낀 거거든요. 아, 이게 저품질에 대한 저품질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구나.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발행한다고 해가지고 저품질이 뭐 바로 오는 것도 아니구나. 근데 운 좋게 거기서 2달만 딱 하고 끊었기 때문에 돈은 내가 먹을 대로 먹고, 리스크는 최소화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업체랑 이제 컨택을 할 때 이 조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어떤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업체에서 예를 들면 제의가 들어오면 물어봐요, 저는. 뭐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라고 하면서 저는 근데 뭐 원고를 주시는 거 그대로는 발행 안 한다. 뭐 수정해야 된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링크는 아웃링크는 뭐 우회 링크 이런 거 안 쓴다. 나는 무조건 다이렉트 링크로만 쓴다. 이런 것들 이제 막 협의를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경험이 쌓여야 진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아웃 시킬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그 네트워킹이 좀 되면은 그쪽 이제 광고 업체 쪽에서도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이 글을 쓰면은 다른 광고 업체들에서도 이 블로그 광고를 받아주는 블로그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고 업체와의 관계들을 잘 유지해주고 좋은 글을 써주고 상위 노출을 시켜주니까 페이가 올라가고 그 과정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한 2년 넘었으니까 업체들이 맨날 먼저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그 광고 요청하고 하는 그런 연락들이 건수가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이 자주 오는 거죠. 처음에는 다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결국 결론은 디자인이나 원고료 같은 거를 수익을 만들어 보려면은 일단 연락이 왔을 때 업체랑 컨택을 해본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판단을 해본다. 근데 리스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답변 제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선을 그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체험단을 내가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 그 레뷰라던가 아니면은 많아요. 그 체험단 업체들이 구구다스, 뭐 링크프라이스,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트리플 하이엠 막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많아가지고 그 업체들에서도 이제 내짜리면 경제시니까 경제 분야에 대한 그 체험단 상품들이 있으면은 거의 지원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죠. 그건 이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방법은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제가 이렇게 광고 제의가 들어오면은 제가 운영하는 채팅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광고 조건에 맞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연결해주기도 해요. 이거 해보실 분 있으신가요?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같이 이제 좀 네트워킹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넘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블로그 간의 협업, 아무튼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1교시 때 하시는 것 중에 궁금했던 거는 없으셨나요? 다른 분들은?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 없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혼자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해가 되고 이게 흡수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게 계속 제가 쓸모없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피드백이 안 되니까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있으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5가지의 수익화 방법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블로그 수익화를 하려면 이 트래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상위 노출, 뭐 이유 피드, 외부 유입 요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상위 노출은 이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가 쓴 글이 블로그에 이제 상단에 뜨게 하는 거고요. 이웃 피드는 처음에는 블로그 힘이 약하면은 이거 자체가 안 되겠죠. 그렇죠? 블로그 힘이 약하면은 아니면 내가 이제 키워드 분석을 잘 하면은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피드에 노출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방문자 수라는 거는 노출이 일단 많이 돼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피드에 노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초반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려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전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루에 100명, 200명, 이웃을 5,000명 될 때까지는 무조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늘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늘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외부 유입이라는 거는 뭐 네이버 카페라든가 아니면 밴드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으면 커뮤니티 활동에 해서 내 글을 노출시켜가지고 내 블로그로 유입을 끌어올 수 있는 거 이런 활동들을 같이 병행해주면서 내가 트래픽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번 그 뭐냐 러닝메이트를 하면서는 이게 중점이거든. 이거는 아니고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집중적으로 이제 다룰 거고 이거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노동입니다. 노동. 하루에 내가 한 3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웃을 100명, 200명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거는.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고 상위 노출은 근데 방법이랑 이런 것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엄청 디테일하고 딥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이 흐름을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 상위 노출 시켜주는 게 누굽니까? 네이버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국내 1위의 검색 포털이잖아요. 근데 네이버를 위협하는 게 누굴까요? 구글이죠.
구글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글에서 정보를 많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네이버의 경쟁 상대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결국 살아남으려면은 사람들의 검색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글에 검색했을 때랑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결과값들이 구글 거보다 네이버 게 좋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계속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가 가지는 숙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정보를 담은 어떤 컨텐츠가 상위에 오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의 이건 기본적인 고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챗GPT가 막 등장하고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네이버도 서치 GPT라는 그 프로그램을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그래서 네이버의 이런 고민들을 이게 근데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그 아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채점을 해요. 채점을 쭉 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100점, 누구는 95점, 누구는 8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수행 평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얘가 공부를 잘했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태도가 좋았는지, 아니면 수행 평가 중간중간 과제를 내준 것들 잘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수행 평가를 이렇게 내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내가지고 이제 랭킹을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그러니까 사람은 예를 들면 얘가 태도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시험 점수가 좋구나. 그럼 얘가 좋은 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네이버 블로그가 2022년에 3,200만 개래요. 3,200만 개라는 블로그에서 글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이 어떻게 일일이 평가를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 기계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이제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야 네가 채점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채점해. 사람들이 글 쓰면 너가 채점해가지고 랭킹 다 결정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네이버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냐. 사람이 채점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그러니까 채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A가 처음에는 변수가 한 개예요. 이게 정답이 두 개가 있을 때, 야, A라는 잣대를 했을 때 얘가 정답이면은 얘를 1등으로 노출시켜주고 얘가 정답이면 얘를 2등으로 노출시켜줘. 처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들이 생기지. 야, 알고 보니까 얘가 더 좋은 글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제 계속 그러면은 얘는 세부적으로 얘는 야 제목은 어떻게 썼고 뭐 키워드는 어떻게 썼고 뭐 몇 번 반영했고 뭐 좋은 정보를 담고 있고 안 담고 이렇게 변수들이 계속 다양해지면서 실제 인간이 채점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채점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이 발달되고 있다. 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 진짜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잘 캐치해내갈 수 있도록 네이버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좀 이해하기 쉽거든요. 처음에는 리브라라는 이름을 가진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이거는 신뢰성이 높은 출처에서 좋은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건 우리가 뭐 고등학생들이 평소에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한 친구가 시험 성적도 잘 받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맨날 책상에 앉아 있는 애가 밖에서 뛰어다니는 애들보다 공부를 잘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신뢰성이 높은 거죠.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 공부를 잘하는 애겠지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운영 기간이 핵심이었어요. 운영 기간. 그러니까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한 사람이 운영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좋은 글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2015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적화 블로그라는 표현을 해요. 최적화 블로그. 그러니까 최적화 블로그는 2015년 이후 블로그에서만 최적화 블로그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최적화 블로그 안 나온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게 이제 이게 리브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이전의 블로그들만 뭐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신뢰성을 가지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운영 기간만 길면 되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막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쓴 거 그냥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내 거에 넘기고 하면서 그냥 그 글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글만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펌이나 불법 복제들이 굉장히 이제 강화되면서 저작권 이슈가 강화되니까 요거를 강화한 게 소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초기 단계의 네이버의 알고리즘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이제 C랭크예요. C랭크. 그리고 이게 거의 그 네이버 블로그의 일단은 가장 핵심 축이 되는 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C랭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용어가 지금은 좀 어색하시겠지만 익숙해져야 돼요. C랭크라는 거예요. C랭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C랭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DIA인데 다이아로직이라는 거거든요. 다이아로직이라고 흔히 불리는 다이아로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아우라라는 그 AI를 기반으로 하는 아우라라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이 아우라에는 에어서치랑 스마트 블록이 포함되고 그다음 지식 스니펫도 포함이 됩니다. 이 뒤에서 이제 요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C랭크의 개념도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크리에이터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신뢰도가 있는 블로그냐라는 거예요. 이 블로그는 신뢰도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 평가하는 게 뭐 맥락과 내용과 연결된 소비 생산을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앞전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실행표를 평가하는 요소는 이게 6가지예요. 6가지. 이 요소들을 가지고 그 이 블로그가 신뢰가 있는 블로그냐 없는 블로그냐를 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블로그 컬렉션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그냥 일종의 시험을 봐요. 논술 시험을 본다고 해볼게요. 논술 시험을 보는데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평가를 하면은 당연히 제목이 문제가 되겠죠. 문제를 이렇게 내주는데 이 제목에 대한 본문,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했는가? 링크는 적절한 링크를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글과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 글 자체가 좋은 글이구나, 좋은 글인지 안 좋은 글인지를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게 이제 블로그 컬렉션이고요. 네이버 DB는 뭐냐면 여기 인물 영화 정보 등 네이버에서 보유한 컨텐츠 DB를 연동해서 출처 및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한다라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네이버 인물 등록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인물들 네이버에도 그 조금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되면 네이버 인물 정보를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인물 정보나 이런 거에 등록된 사람들은 그게 높은 거예요. 그 기본적인 C랭크가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유명한 사람이면은 그런 관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저기 네이버 글 쓰다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DB들이 나오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DB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해가지고 이 글을 쓰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글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책, 영화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DB들을 사용하면은 이게 이제 DB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뉴스도 링크를 걸 때도 가급적이면 여기에 있는 뉴스를 그냥 링크 걸 때도 여기에서 가져와 가지고 링크를 거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서치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서 및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한다고 나와 있어요.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기도를 계산한다. 이게 뭐냐면 아까 로그라는 게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글을 읽어요. 근데 글을 읽는데 글을 어떻게 읽는지를 네이버가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대충 그냥 읽지도 않고 쭉 뭐 내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면 이 글은 인기가 없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로그가 신뢰성이 없나 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서치로고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체인 스코어는 아까 말했던 그 외부 유입 같은 거를 말해요. 외부 유입. 그러니까 여기서는 웹문서다. 이게 네이버 블로그의 글들이 그러니까 뷰탭에서 노출되기도 하는데 웹문서에서 노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웹문서에 걸려서 들어오면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개념이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안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사이트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웹문서라는 뷰 탭이 있어요. 원래 섹션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가 노출되는 거는 이 뷰 섹션이잖아요. 뷰 섹션인데, 뷰 섹션 말고 통합에서 여기 웹문서가 먼저 오는 그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웹문서에 블로그 글이 걸려있는 내 블로그 글이 걸려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상 종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 거기에 걸리게 되면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유입이 되면은 좀 더 좋은 그 블로그가 신뢰성 있는 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다라는 건데요.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이 블로그 뷰탭 말고 뷰탭 위에 사이트 뉴스라는 거는 다른 출처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얼마나 유입을 만들어내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글을 쓰면 뭐 그 채팅방, 오프 채팅방 이런 데 있으면 내가 블로그 좀 한 사람 이렇게 오프 채팅방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막 유입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해서 외부유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카카오뷰나 이런 걸 통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로 넘어온다거나 그런 외부 유입을 만들어냈을 때 이 블로그가 신뢰도가 있고 인기도가 있는 블로그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점수를 매기고요. 블로그 액티비티는 블로그 서비스 활동 지표. 활동 지표는 명확하죠. 글을 얼마나 쓰느냐가 활동 지표예요. 가장 핵심적인 활동 지표일 거예요. 또 뭐 블로그에 접속해가지고 뭐 블로그에 다른 뭐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어떤 뭐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지를 꾸미고 뭐 카테고리를 변경하고 뭐 그런 것들도 블로그를 하는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활동 지표는 포스팅을 얼마나 하느냐입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글을 꾸준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1일 1포스팅, 1일 2포스팅, 3포스팅 이런 것들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블로그 액티비티가 더 빨리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랭크를 높아지고 그러면 신뢰도 있는 블로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거 블로그 에디터 점수는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한 가지 주제로 집중을 할수록 그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계산해가지고 점수를 또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가지 요소를 가지고 C랭크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들으면은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뭐 다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C랭크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100점을 예를 들면 줘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100점을 줬을 때. 이거는 예를 들면 C랭크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초등학생이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을 했어요. 뭐 블로그 액티비티 한 가지 주제로 블로그 액티비티도 있고 주제 점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운영하면 C랭크가 높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블로그 오랫동안 운영했으면. 근데 얘는 초등학생이라서 C랭크가 높아요. 블로그인데. 근데 대학 교수가 이제 블로그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글을 써요. 그러면 누구의 글이 노출될까요? 당연히 얘의 글이 노출되겠죠. 얘는 C랭크가 높으니까. 근데 얘의 글은 하나도 전문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은 엄청 전문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의 글이 노출되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그 신뢰성 있는 정보가 아니니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내놓은 게 이제 다이아 로직이라는 거예요. 다이아 로직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정답문서라는 개념이 나와요. 정답문서. 네이버 특허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요. 정답문서라는 게 뭐냐면은 사용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막 이제 이 글, 여러 가지 글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은 들어갔다가 딱 대충 보고 얘는 아니네. 바로 아웃해버려. 그리고 이 글 또 들어갔다가 또 아웃해. 이 글을 보니까 이 글은 오랫동안 체류해. 그러면은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글이 좋은 글이죠. 그쵸? 그럼 이 글을 네이버가 야, 이런 글이 정답 문서다 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AI한테 학습을 시켜요. 야, 이 키워드로 들어왔을 때는 이런 글들이 정답 문서에 가까운 글이니까 나중에 새로운 글들이 발행되면 이거와 유사한 그 글들을 좀 더 가점을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네이버에 누가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 결과값을 보면 이제 이게 정답 문서로 이제 규정을 하죠. 그래서 얘를 야 다이아 모델이라는 이 모델한테 야 이게 정답 문서야.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런 종류의 글이 정답 문서니까 나중에 AI로 이제 각 문서에 다이아를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그러니까 랭킹이 반영되는 건데 결국에는 AI가 이제 AI가 공부를 하고 이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느리냐. 정답 문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 누군가 A, B, C라는 사람이 어떤 키워드로 새 글을 발행했을 때, 야, 이 글 중에서 어떤 게 정답 문서에 더 가까운 글이야?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글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글이 정답 문서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평가되진 않죠. 기본적으로 C랭크를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이거를 병행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병행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랭크가 높으면 좋은 건데 내가 정답 문서에 가까운 글을 쓰면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이아로직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이아로직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C랭크가 50점이 쌓여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C랭크가 40점이 쌓여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답 문서와는 거리가 먼 글을 대충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답 문서에 가까운 글을 써가지고 다이아에서 45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85점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은 80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글이 상위 노출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글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초반에 블로그 운영할 때는 이 C랭크가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C랭크가 낮으니까 나는 다이아 로직에서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이용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C랭크가 높은 사람의 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C랭크가 높은 사람이. 근데 C랭크가 높은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 C랭크가 높아서 상위 노출이 돼요. 글이. 상위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상위 노출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접속을 많이 하겠죠. 근데 거기서 좋은 로그를 많이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들이 대부분 보니까 좋은 글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좋은 글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C랭크가 높은 사람이 사실은 다이아 로직에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C랭크가 높은 블로그들이 정답 문서와 가까운 글들을 계속 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있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운영하는 주제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상위 랭커 블로그를 찾아야 돼요. 이제 모방할 수 있는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찾아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요. 그러면은 그 블로거들이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가 보여요. 예를 들면 맛집 블로거를 쓰는 사람들은 위치 정보 쓰고 그다음에 뭐 오픈 시간, 매장 운영 시간, 전화번호 뭐 이런 정보를 쓰고 맨 마지막에는 동영상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쭉 이어가고 그다음에 뭐까지 봐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뭐 이런 인용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쓰고 그다음 내용을 쓰고 그다음 사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인용구가 들어가서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고 사진이 들어가고 이런 포맷까지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정답 문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위 블로거들을 모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해당 주제에 잘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10개를 찾아가지고 모방 블로그로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글을 쓰는 기본 포맷을 정하는 거죠. 앞으로 나는 글을, 뭐, 인용구를 쓰고, 그 다음에 사진을 넣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맛집 리뷰를 할 때 글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별로도 있어요. 키워드. 그러니까, 이거는 큰 포맷을 정하는 거고, 내가 키워드를 정했어요. A라는 키워드로 나는 글을 써야지 정했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들을 봐요. 그래서 이 글들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봐요. 이 글들이. 뭐, 예를 들면 키워드는 몇 번 들어갔고, 사진은 몇 개 들어가 있고, 영상은 몇 개 들어가 있고, 뭐, 글자 수는 몇 글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키워드로 쓸 때는 요렇게 쓰는 게 정답 문서겠구나. 라고 분석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맷에서 이걸 또 변형을 해가지고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다이아로직에 그러니까 네이버가 정답 문서라고 인식하는 글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안 어려우신가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겁니다. 네.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다 리뷰를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더 딥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이 정도가 지금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드려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답변 드려보고 요약해 드리고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한번 짚어 드릴게요. 그럼 이 다이아 로직이 나오고 나서 이제 네이버는 계속 이 미흡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C랭크랑 이 다이아 로직 점수를 합쳐가지고 이제 랭킹을 낸단 말이에요. 랭킹을. 근데 이제 검색자들의 성향이 변한다라는 거를 검색자들의 성향 그리고 블로거들의 성향이 이제 조금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느끼고 또 새로운 정보들을 반영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은 다이아 플러스는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용어. 그러니까 이게 언어 모델 뭐 이런 게 있는데 용어를 사람들이 각자가 쓰는 용어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블로거들은 그러니까 이 댕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댕댕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용어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검색자들은 댕댕이라고 검색하지 않잖아요. 강아지라고 검색하잖아요. 그런데 이 블로거들이 이렇게 써 있으면 이 글이 굉장히 좋은 글인데 노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제 이 용어는 같은 용어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을 가진 용어들을 썼을 경우에도 상위 노출을 시켜줄 수 있다. 기존에는 상위 노출이 안 됐는데 사용자들이 봤을 때 이런 성향을 가진 글들도 상위 노출 시켜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학습을 시켜요, AI를.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들을 좀 더 이제 용어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요. 네이버 진짜 똑똑한 회사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을 작성한 글을 좀 더 좋게 평가한다라는 건데, 잠시만요. 이게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뭐야. 이게 왜, 어디다 제가 놔뒀는데 이게 안 보여요. 제가 이거 네이버 특허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맛집 리뷰를 해요. 맛집 리뷰를. 그런데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이제 좀 잘 알아가지고 맛집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정보들, 뭐 위치 정보, 가격 정보, 뭐 이런 정보들을 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팁을 얼마나 많이 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글이. 팁이 맛집 방문할 때 접근성 및 물리적 조건들. 방문의 일부는 약 100걸음의 계단으로만 가능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이 정도의 팁을 가진 구체적으로 쓴 글들을 좀 더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방문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접근할 수 있고, 뭐들이 있다. 또 비용은 지불 방식, 12유로 뭐 15%,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언제 가면 좋고 시간대는 이때는 붐비니까 이때 가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이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리뷰를 해주는 것들이 훨씬 좋은 글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갈 때는 복장은 어떤 복장들을 입는 게 가장 노멀하게 갈 수 있고 이런 것들까지. 엄청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더 좋게 평가한다. 네이버 특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복잡하죠. 알면 알수록 더 스트레스 모르는 게 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일단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스니펫인데 이건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지식 스니펫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챗GPT 다 아세요? 챗GPT? 챗GPT 아시나요? 이게 예, 이게 엄청나게 지금 유행이잖아요. 유행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이게 시대를 바꾸는 엄청난 그 대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챗GPT의 핵심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답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답. 질문을 하면 답을 줘요. 근데 기존의 네이버 검색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검색을 하면 이렇게 랭킹을 매겨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랭킹을 매겨줬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답을 주고 싶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주고 싶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런 것들 다 반영해가지고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너가 질문한 것 중에 가장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정답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식 스니펫이거든요. 그래서 지식 스니펫은 뭐 섹션 이런 거 다 비교했을 때 가장 상단이에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답이니까 가장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사례를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키워드만 딱 보면은 이게 제가 이거 네, 이렇게 퇴직연금 DC형 이렇게 검색하면은 얘가 그 네이버가 생각하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가장 좋은 글이다. 이렇게 그 답을 내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정보 오류 수정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이 자식아 이렇게 네이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잘못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 글은 안 맞습니다. 내가 요청한 정보랑 맞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꼴불견이 있다 그러면 신고해버리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 에 글이. 그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식 스니펫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정되면 짱이 된다. 가장 상단에 노출되니까. 근데 이거에 선정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뷰탭은 블로거와 카페들 사이에서의 경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로거들끼리의 경쟁이면은 3,200만 블로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수치지만, 또 주제를 또 나누고 하다 보면은 좀 줄어들겠죠? 근데 이 지식 스니펫은 웹문서상의 경쟁이에요. 웹문서. 그러니까 이 웹문서라는 거는 사이트,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 사이트,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모든 홈페이지에 있는 글 중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문서를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거에 있는 나의 글이 선정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글들이 지식 스니펫에 선정됩니다라는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선정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화된 정보를 좋아해요. 구조화된 정보.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그럼 구조가 되어 있느냐.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문장형, 리스트형, 테이블형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문장형은 그냥 쭉 풀어 쓴 거예요. 그냥 뭐 칼럼처럼 쭉 그냥 풀어 쓴 거죠. 글 하나 쓴 것처럼. 리스트형은 이런 거죠. A, 뭐 A-1은 뭐 A-2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테이블형은 표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그 분석해가지고 어떤 문서가 정답에 가까운 문서인지를
추천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글 쓸 때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렇게 이게 나중에 구글에서도 검색되게 할 거고 다음에서도 검색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검색 등록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걔네들도 평가하는 또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걔네들만의 또 글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냥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블로그 글 쓰다면 인용구들이 있잖아요. 인용구들이 있으면은 인용구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들어간 인용구 있죠. 이거를 쓰고 뭐 무슨 내용 제목처럼 소제목처럼 써요. 그쵸? 소제목 뭐 쓰고 그다음 내용 쓰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넣고 또 내용 쓰고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글이 어떤가요? 구조화 되어 있는 거죠. 소제목, 소제목, 소제목 똑같은 형태로 소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문장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구조화된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런 글을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지식 스니펫은 요 정도만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이거부터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답을 내주는 거여가지고 이 정확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좁을수록 좋아요. 주제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퇴직금에 대한 글을 쓴다. 그럼 퇴직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제가 또 다양하잖아요. 퇴직금 중에서도 이걸 또 세분화해가지고 퇴직금의 뭐 DC형, DB형, 뭐 A, B, C 유형 중에 또 A에 대한 것만 글을 쓴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좀 더 디테일한 정보랑 정확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이에요. 스마트 블록입니다. 스마트 블록. 스마트 블록이 지금 이제 네이버가 최신 트렌드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지금 글 쓰시고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은 느끼실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탐색형 검색자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이버에 검색을 할 때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정답을 요구하는.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 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답을 요구하는 그 질문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탐색형 검색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탐색형 검색자가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검색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걸 찾아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구독해놓은 채널에서 그냥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내가 보고 싶은 거를 클릭해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볼지를 결정을 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검색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캠핑에 대해서 궁금한데 캠핑에 대해서 뭐를 검색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캠핑에 대한 그냥 뭐 최근 정보들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캠핑이라는 검색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네이버에서 어떤 문서를 정답으로 내줘야 될지 너무 애매하잖아요. 캠핑? 너가 캠핑으로 검색했어? 그럼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검색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 예를 들면은 나이가 있을 수 있고요. 성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검색했던 뭐 검색 로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너와 비슷한 나이, 동일한 성별, 비슷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다 보여줄게. 이 스마트 블록이라는 이 블록을 묶어가지고 보여줄게. 너 뭐 검색할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너가 이 중에 하나 선택해. 너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상위 노출, 그러니까 블로거에 힘이 센 블로거들 있잖아요. 그 지수가 높은 블로거들이 캠핑 검색하면은 이 사람들 그 상위 노출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글들이 이런 대형 키워드들도.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들은 애초에 스마트 블로그를 이렇게 묶여서 나오고 또 여기에도 요즘에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주제로 얘가 세분화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이런 대형 키워드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글들이 노출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기존에 있었던 블로거들한테는 좀 위협적인 거고 신규 블로거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묶인 컨텐츠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은 주제를 좀 좁게 해야 돼. 그러니까 스마트 블록에 들어가는 게 너무 랜덤으로 들어가고 이 블록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런 그 성향들을 반영해가지고 이 블럭이 묶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요거 두 개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요거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대형 키워드들을 노릴 때는 이런 키워드들을 노리면 안 되고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노린다. 그걸 이제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숏테일 키워드인 거죠. 그러니까 꼬리가 없어요. 얘는 그냥 대형 키워드인 거고 여기서 예를 들면 캠핑 카페 여기에 지금 스마트 블록은 묶여 있잖아요. 근데 캠핑 카페라고 검색하면 스마트 블록이 아니에요. 스마트 블록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이거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세 개의 컨텐츠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그럼 이게 상위 노출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캠핑 카페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뷰탭에서 노출되고 있는 글들을 보면은 이 글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캠핑 카페라고 검색을 했을 때 뷰탭에서 1, 2, 3등으로 노출되고 있는 글들이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는 캠핑 카페라는 키워드가 뷰탭이 상위 노출이 되는 키워드다. 그러면 캠핑 카페를 노리고 글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이게 이해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무튼 이 스마트 블록은 그래서 주제를 좁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이런 대형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 노출을 노리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연관 키워드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뷰탭이 상위에 노출되는 키워드에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키워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이야기를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건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롱테일 키워드 써야 된다. 유기적 기회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내용은 다 기억 안 난다라고 해도 이런 거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C랭크는 신뢰도다, 신뢰도. 이 블로그가 믿을 만한 블로그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믿을 만한지 안 믿을 만한지를 평가하는 요소는 6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글을 잘 써야 되고 주제가 깊어야 되고 글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것들 외부 유입이 만들어내는 블로그일수록 좋고 그런 블로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 블로그 자체가 굉장히 신뢰 있는 블로그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아로직은 글에 집중하는 글 내가 쓴 하나의 글에 집중을 한다. 이 글이 정답 문서랑 가까운 글이냐 아니냐 좋은 글이냐 안 좋은 글이냐를 평가한다. 글 자체에 집중한다는 거죠. 이거는 C랭크는 블로그에 집중하는 거고, 다이아는 글 하나에 집중하는 거다. 그리고 지식 스니펫은 네이버에서 뽑아주는 킹인데, 짱인데, 매우 일단 선정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얘를 위해서는 구조화된 글쓰기를 해야 된다. 소제목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들어가고 문장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 일정한 형식을 가진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에어서치 스마트 블록은 롱테일 키워드, 그러니까 대형 키워드를 노리는 게 아니라 대형 키워드들에 이렇게 잘잘하게 붙어있는 이런 키워드까지를 같이 써야만 노출시켜줄 수 있다라는 관점. 요렇게만 일단 기억을 크게 이해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C랭크는 블로그의 신뢰도, 다이아는 글, 지익스니펫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 네이버의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것들은 지금 현재 트렌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운영 주제는 최소해야 되고 글을 꾸준히 쓰고 많이 발행해야 되고 글은 높은 문서의 퀄리티로 써야 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구조화해서 가독성이 좋은 글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글을 충분히 소비해야 좋은 글로 평가를 하니까. 그리고 구조가 명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충분한 글자 수를 반영해서 평균 체류 시간 자체를 뭐 늘리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정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우셨을 건데 결론은 단순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내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때도 이게 지금 C랭크가 뭐 낮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다이아로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글 자체에 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C랭크가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설명드리면 되겠지만 이거를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개념은 좀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하늘빛 아이님 괜찮으신가요? 아, 네,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 너무 그냥 제 입장에서만 글을 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생각하는 네. 거는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진짜 이거 제가 네이버 특허 막 이런 거 읽어보잖아요. 그럼 진짜 막 미치고 환장합니다, 진짜. 네이버가 한 줄 한 줄 다 평가해요. 한 줄 한 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한 줄이 뭐냐 이 글과 연관성,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글은 이 글과 지금 문맥상 연결이 된다, 안 된다. 0, 1로 평가해요. 이 글이 관계가 없어. 그럼 0점. 관계가 있어. 1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마다 다 평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두 1점이면은 이 글이 좋은 글이구나. 근데 0이 많아. 그럼 야, 완전 대충 쓴 글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하나하나. 제가 사진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걸 아마 보시면은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건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알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서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네이버가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의 그냥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이버가 음. 이렇게 디테일하게 좋은 글을 찾아내기 위해서 네이버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의 글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에 네이버의 입장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알고리즘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의 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를 사랑해야 됩니다. 전 네이버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늘 알고리즘이랑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내일은 키워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알고리즘에 맞춰서 내가 글을 어떻게 써 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내가 쓰고 싶은 주제를 결정을 했으면은 그 키워드를 키워드 풀을 늘려야 되고 쓸 수 있는 키워드를 일단 많이 만들어 놔야 되고 거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글을 쓸 때 키워드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제목을 짓고 그 키워드들을 본문에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일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키워드 그리고 3일차에는 실제로 어떤 그 실제 절차를 그대로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이제 감을 딱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 실천 과제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좀 머리가 아프실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네. 근데 생각은 지금 딱 하나는 하셔야 되는데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주제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제를 결정을 안 하시면은 이 다음
나갈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키워드 주제를 결정을 해야, 그리고 내가 블로그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결정을 해야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내가 키워드 풀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글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건데, 주제를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다음 단계들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건데, 이게 내가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글 쓰시는 거를 먼저 터득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고 키워드로 키워드를 분석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스터하면 이게 나중에 주제가 내가 바뀌게 되더라도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주제는 빨리 결정하세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네, 그거 빨리 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네이버에서 그 32개인가요? 네,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키워드들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한 네, 4개 네, 정도로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경제 그 키워드에서 네, 그 섹션에서 네, 내가 주로 그걸 쓰긴 하는데 네, 그거 안에 같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나는 비즈니스 경제도 하지만 교육과 관련된 글도 쓰게 되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똑같이 80점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아니면 하나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경제 비즈니스 하나로 묶이는 거고 교육 학문 하나로 이렇게 묶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거네요. 네, 다른 그러면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네, 이런 거는 뭐 수익화랑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약간 뭐 시라던가 아니면 네. 동시라던가 이런 것들 뭐 글짓기랑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 인플루언서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런 약간 좀 글짓기. 예, 비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좀 그건 제가 이제 뭐 모든 인플루언서 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로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그 카테고리 안에 네,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 분야랑 가장 연관이 있으면 도서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니면 교육이나 학문 쪽일 수도 있겠네요. 교육이나 학문. 음, 그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네.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아니, 왜냐면 제가 막 네, 생각하는 주제들이 다 너무 수익화와 상관이 없고, 네, 인플루언서랑 너무 상관이 없는 주제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아, 네, 이 내용 정말 다 정리해놓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막 네, 있거든요. 네, 네, 아, 그럼 유튜브를 보지 않아도 이 네, 사람의 블로그를 보면 정리된 유튜브의 내용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그런 일종의 큐레이션 네, 아니면 에디톨로지의 형식으로 하는 블로거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런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블로그에 사람들이 검색 기반으로 들어와요. 검색 기반으로 유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보미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큐레이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챗GPT에 관련된 거다. 그럼 챗GPT에 관련된 정보들을 내가 다 수집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주제가 한 가지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면 그걸로도 브랜딩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블로그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이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내 걸로 가져와서 이웃이 꾸준히 내 글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유튜브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키워드 분석을 해 가지고 글쓰기를 해서 검색 유입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분야가 어떤 분야이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근데 그 네, 방법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블로그에 한 가지 주제를 운영하면은 사실 그게 다 큐레이팅이죠. 음, 왜냐면은 내가 주식에 대한 글을 쓸 때도 네. 뉴스에서 참고하고 이것도 저 참고해가지고 내가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유튜버의 그 유튜브 내용을 그냥 정리해서만 올린다면은 그건 좀 좋은
고품질의 글이 아닌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아니, 근데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는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아, 근데 물론 그 유튜버 입장에서, 그 끝에다 그 유튜브를 연결시켜 주던가? 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그분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쵸. 네.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 예민하신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 방법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글 쓸 때 뉴스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글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근데 어떤 관점이냐면, 그 글쓰기를 할 때 시간을 계속 좀 줄여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 정보를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유튜브를 시청을 다 해야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네. 물론 이제 비중을 조절하면은 할 수 있겠지만, 효율을 좀 아니면 뭐 스크립트를 뽑아가지고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스크립트를 뽑아놓고 내가 거기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달그레님 질문 주셨네요. 네, 포스팅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진 경우, 그러니까 또 나중에 블로그를 좀 오랫동안 운영하시다 보면은 또 한 가지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내가 블로그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내일 또 설명드릴 키워드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글을 쓰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글 하나 쓰는데. 2시간, 3시간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이제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글 하나 쓰는데 1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거의. 1시간 최대한 넘기지 않려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내고, 일단은 원칙적으로 계속 하는데 이제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내고, 그럼 키워드 분석하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져요. 그냥 어느 정도 보면은, 그리고 제가 왜냐면 이 분야에서 그 글을 이제 제가 지금 2100개가 넘게 썼거든요. 근데 글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키워드랑 연관돼 가지고는 어떤 키워드들이 좋은지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 쓰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글을 많이 쓰게 되면은 예전에 썼던 글들이 시간이 지나면 순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검색으로 인해 이제 유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글이 이제 죽은 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은 글을 다시 심폐소생술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좀만 각색해가지고 새로 발행하는 거죠. 최신 정보를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시 그거를 상위 노출로 올릴 수 있고 방문자 수를 또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각색을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예전에 작성했던 그 포맷이랑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 복사를 해놓고 최근 내용 좀 넣고 그다음에 포맷 이렇게 좀 순서 바꾸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글 하나 발행해요. 그러면은 한 30분 만에 글 하나를 발행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 지금은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럼 그 시간을 계속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효율성을 극강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글 하나에 내가 예를 들면 2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 글을 뭐 글의 내용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글자 수가 2000자가 들어간다. 내가 글 쓰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주제를 2개로 분류해가지고 천자로 해가지고 글 2개를 쓰는 방법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천자로 찢었으면 또 서론도 들어가고 결론도 들어가고 글자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또 한 1200자 이렇게 하고 2400자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분리를 해버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글 빨리 쓰는 방법. 네. 있죠. 서론, 본론, 결론 딱 나누고 뭐 내가 쓸 글의 주제를 딱 한정해가지고 딱 그 내용만 채우면은 글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이제 글 쓰는 거를 이 범위를 한정해 놓지 않고 쓰면은 그 쓰면 쓸수록 써야 되는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딱 내가 키워드를 딱 결정해가지고 제목을 짓는 순간부터 내가 오늘 쓸 글들에 대한 본론이 정해지는 거죠. 본론에 요 내용 딱 3가지만 딱 포함하고 글을 써야지. 그리고 서론 결론 딱 쓰고 서론에 300자, 본론에 뭐 300자, 300자 해가지고 쓰고 마지막 결론으로 300자 딱 쓰면 1500자 정도 딱 완성된 글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내일 모레 설명드릴게요. 또 질문 있으세요?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에드포스트 할 때 그 분야가 저는 사실 교육 쪽이 그렇게 세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네. 보니까는 그 빨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교육이 어떤 식으로 좀 그게 에드포스트가 붙는지 음. 다시 조금 궁금해져. 교육 쪽은요. 교육 쪽도 광고가 많죠. 예를 들면 영어다. 영어 교육이다. 그러면 영어 교육에 대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해커스 어학원이라든가 뭐 영어의 시원스쿨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학원들이나 학원가나 이쪽에서 이제 광고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쪽은 아.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가들이 높게 책정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학원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단가가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학원이나 뭐 법률이나 그 의학이나 경제 분야 이런 쪽들이 이제 그 단가가 좀 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또 분야마다도 또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라서. 근데 에드포스트 수익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이제 네, 보여드렸듯이. 알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이 내용이 알고리즘이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좀 머리에 쥐가 나실 수도 있는데, 내일부터는 좀 더 현실적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내일도 이제 키워드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고 나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그래서 해야 되는 것들이 뭐지? 라는 물음표가 생기면은, 그걸 질문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오늘 강의 들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1일차에는 제가 과제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주제는 빨리 결정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주제를 혹시나 뭐 바꾸시고 이런 거 하실 분들은 빨리 결정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 자체가 지금 내가 너무 막힌다. 그러면은 그 코칭 지금 1대1 코칭들이 다 권한 있으시잖아요. 코칭권이. 그거를 지금 빨리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애초에 그러면 제가 지금 블로그를 이제 한번 다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을 결정해가면서 이제 운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주제가 애매하거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야간에는 저희가 지금 강의를 하니까 안 되고 주간에는 제가 항상 프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에 시간 되시는 시간에 점심시간이어도 좋고요. 그때 이제 코칭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셔도 돼요. 아직 코칭 결정, 결정 안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수익화 방법 5가지를 이야기 드렸었죠. 수익화 방법 5가지. 애드포스트, 그 다음에 제휴, 협찬, 광고, 그 다음에 레퍼럴, 그 다음에 블로그 대행, 그리고 내 상품 판매, 브랜딩 하는 거, 이 5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상위 노출 알고리즘은 C랭크는 블로그, 다이아로직은 글 자체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 2개가 합쳐져서 랭킹이 매겨진다. 지식 스니펫은 네이버가 선택한 가장 최고의 정답이고, 최근에는 스마트 블로그로 묶여서 많이 나오니까 어떤 큰 키워드보다는 거기서 파생되는 작은 키워드들을 많이 써서 글을 노출시키는 거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또 내일부터의 이제 과제들을 또 쭉 드릴 거니까 오늘은 또 11시 40분이 되네요. 편히들 주무시고요. 질문 이제 없으시죠? 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영상은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